이것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지금은 충격적인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된 이야기 미스터리입니다. 24세 에리카 베이더의 시신이 숲에서 발견됐으나 경찰은 그녀가 그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 체포됐지만 누구도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죽음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뿐이었죠. 그래서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그녀의 집을 수색하자 수십 마리의 고통받는 동물이 먹이와 물 없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죽기 훨씬 전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리카는 살해당했을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용의자는 8명이고 그중 5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더 어둡고 충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4세의 에리카 베이더의 미스터리한 죽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시신이 숲에서 발견됐으나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버려진 동물로 가득한 집도 있었습니다. 6명이 체포됐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센트럴 폴스 경찰서와 WPRI 보스턴 글로브가 확인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 용의자들 중 5명이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WHJAR-TV에 그녀가 살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사람의 수는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혐의 내용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24살 여성 에리카 베이더로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10월 말 로드아일랜드 주 포터킷 경찰에 한 통의 전화기사가 걸려옵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경찰이 도착하자 시신이 에리카임을 알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에리카 베이더가 그곳에서 사망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그녀의 시신을 숲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나요? 수사는 곧 센트럴 폴스 옆 마을로 옮겨집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경찰에 따르면 에리카는 센트럴 스트리트의 임대 유닛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사망 사건에서 고딕 소설 분위기로 급변합니다. 당국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범죄 현장을 찾으려던 게 아니라 악몽 같은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 없이 버려진 46마리 고양이와 4마리 개 등 수십 마리의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동물들을 구조했습니다. 고양이 2마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대규모 동물 압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에리카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에리카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더 큰 일의 일부였던 걸까요? 경찰은 6명을 신속히 특정해 모두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문을 자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 한 명도요. 기소된 혐의는 사망신고 불이행이었으며 6명 모두 에리카의 사망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에리카의 룸메이트였던 브리트니 터페닝이라는 여성은 추가로 더 무거운 혐의, 즉 가정폭력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려지고 있던 그림은 암울했습니다. 초기 혐의에 따르면 경찰은 에리카가 폭행을 당했고 이후에 사망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알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시신을 옮기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에리카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것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WJAR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몇 달간 경고 신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에리카의 시신이 발견되기 무려 6개월 전인 4월에 경찰에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리카가 센트럴 폴스 센트럴 스트리트 집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에리카 자신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신고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전 남자친구는 지난 10월 WJR과의 인터뷰에서 에리카가 영상통화를 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럴 폴스 경찰은 4월에 안전 확인을 했지만 에리카를 못 찾았고 공식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우리는 한 젊은 여성이 죽어 옮겨졌다는 섬뜩한 미스터리만 남았습니다. 유기된 동물들이 있는 공포의 집, 6명이 기소됐지만 이 소녀를 죽인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녀의 도움 요청이 너무 늦게까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사건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에리카 바더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혐의, 용의자 수,
그리고 그 잔혹성은 최소한으로 말해도 충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당국은 사건을 뒤바꿀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6명이 사망신고 미행이라는 단일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제 법원 문서에 따르면 8명이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용의자 중 5명은 이제 살인, 납치,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앤드류 코넬, 28세 조슈아 브루넬, 35세 엘리자베스 튜란드, 41세 스테파니 블레처, 37세 그리고 에리카의 룸메이트 브리트니 더페닝, 34세입니다. 처음 명단에 없던 새로운 용의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납치, 공모, 사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크리스토퍼 코르달레프스키, 22, 조앤 밀러, 26, 셰릴 블레이클리, 36입니다. 즉 8명이고 나이도 다 달라요. 모두 프로비던스 법원에 출두했고 살인 혐의 5명은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가족의 충격적인 새로운 주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제기되면서 에리카 베이더의 가족이 끔찍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에리카가 살해당할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털 스미스는 그들이 그녀와 아기를 죽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에리카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은 WPRI에 에리카가 집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센트럴 스트리트 집에 있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리카를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새어머니는 에리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잡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에리카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에리카를 끌고 들어가서 그 집에 가둬두고 사실상 인질로 삼았어요. 이제 가족은 에리카가 집에서 공격 성폭행 후 살해되고 시신이 포터킷 숲에 유기됐다고 주장합니다. 센트럴 폴스 시장 마리아 리베라 씨가 에리카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친구, 사랑했던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어떤 가족도 이런 아픔이나 슬픔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사는 지역경찰, 로드아일랜드 주검찰총장, 주검시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수사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미스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날짜는 주검시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극적으로 변해 우리는 이제 죽음 은폐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서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5명이 임산부를 납치하고 살해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다른 3명이 그 음모를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리카의 계모는 프로비던스에 있는 법원 밖에 서서 그녀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있는 곳에 있어서 다행이고 거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실 윌 코먼 형사 변호사님이 함께합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에리카 베이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은 선생님 계신 곳과도 멀지 않죠. 저는 그녀의 사망 원인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인 혐의로 누군가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 집행기관이 그 사실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닐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살인이 사망 원인이라는 건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예의 없이 숲에 버려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 생각엔 그게 꽤 처음부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석 없이 구금된 걸 아니까. 당신이 검사라면 그 이야기의 그 부분을 판사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보석 없이 구금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때만 해당됩니다. 저는 그들이 법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이 사람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 사망 원인은 굳이 구속신문에서 바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하지만 초반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명백히 타살일 때는 더 그렇죠.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당분간은 모호하게 남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때가 아마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시신이 센트럴 폴스 근처 파터킷에서 발견된 것 외에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그곳에 버려졌고 용의자들이 체포됐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
사건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혐의는 다소 모호했지만 이제 5명 모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죽음을 알리고도 침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에 가담했고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 관련 인물을 모두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몇몇 사람들은 미리 선수를 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알아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협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혐의로 기소된 8명 중 5명의 용의자를 보면 살인, 납치, 그리고 공모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혐의들입니다. 에리카 베이더가 가족 주장에 따르면 집에서 강제로 억류됐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에 따르면 에리카 베이더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이 얼마나 강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혐의를 제기할 때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5명에게 그런 혐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이더 씨의 사망 원인, 즉 타살이라는 사실을 결코 정말로 저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신미신고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을 때 우리는 결국 누군가가 그녀의 죽음으로 기소될 것이라는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쥐가 알기로 성폭행 혐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끔찍했던 이 범죄가 이제 한 단계 더 심각해졌습니다. 검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8명 중 5명이 중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결국 각 개인들이 서로를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니야, 저 사람이야 라고 할 겁니다. 나 아니야, 저 여자야. 그래서 검찰이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모두 자기 이익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검찰은 일부와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일에 깨끗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던 집에 관해서 말하자면 바로 이 아파트 건물입니다. 듀플렉스 같거나 원래 집을 아파트로 바꾼 듯합니다. 유닛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에리카 베이더가 노숙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어 이 집에 머물렀고 가족들은 그녀가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들이 힘을 합쳐 에리카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합니다. 고문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가족들의 주장만 봐도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지금 이 이야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슬프고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완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문 혐의나 그와 비슷한 혐의는 없지만 살인 자체만으로도 이 젊은 여성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 중 일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만약 그 중 한 사람이,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하지만 원래 가정폭력 혐의를 받았던 브리트니 터페닝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그녀가 실제로 그리고 혐의상으로 에리카 베이더를 살해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죠. 나머지 5명이 범행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실제 범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공모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는 범행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 알기 위해 상황은 계속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5명에게 혐의가 제기된 사실이 꼭 그 혐의가 계속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는 더 중한 혐의를 피하려고 분명히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정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누가 무엇을 했다고 저로 주장되는지 아직 조금은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명의 주범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관여했거나 무기를 제공했거나 시신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줬거나 그런 식으로 연루됐다면 그들 모두가 살인 혐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5명 중 1명의 변호사가 맡은 역할이나 전략은 무엇입니까? 특히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주범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변호를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이 사실과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자 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 의뢰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 의뢰인이 이 끔찍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제 의뢰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의뢰인에게 저와 법 집행기관과 함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권유합니다. 살인보다 중대한 혐의는 없으며 이 사건은 임산부 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앞으로 나서서 그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둘째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법 집행기관과 마주 앉아 설명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서로를 지목하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히 해야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역할이 미미해도 실제 범행자는 이 사람들이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점은 에리카 베이더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가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용의자들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경찰은 아직 그들은 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면 이 사건에서 용의자들이 더 많은 나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나요? 그래서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들리지 않게 말씀드리자면 임신 몇 달이 지난 사람과 임신 며칠밖에 안 된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8명이 있어서요. 그들은 각기 다르게 말하겠지만 모두 같은 여성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명 각각에 대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정부는 이 사건들을 함께 또는 그룹별로 재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5명이 이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고 확신하면 그들을 함께 재판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6명을 함께 재판하려 하지만 변호사로서 제 의뢰인은 별도 재판을 원합니다.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 의뢰인의 혐의를 분리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따로 재판받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그들을 한데 묶으려고 하겠죠. 이런 사건에서 판사가 사건을 분리하도록 허락받는 게 얼마나 유치원 거임 어려운가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사실이나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재판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죄에 연루시키는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반복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몇 명은 모두 5명이 아니더라도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누군가를 회유해서 피고인 중 1명이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도록 만들고 증인이 되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모두 영화나 로앤오더 같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또 검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상대로 증언하게 하려면 방어 측은 이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서 그 사람이 증언대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걸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검찰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끔찍한 범죄 현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증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정 사건의 목격자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한 검찰은 변호인 측에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주장에 대응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검사는 정말로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보세요,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기소 내용을 바꾸거나 이 사람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대신 진짜 나쁜 사람들을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든 이유는 변명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제 말은 이건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에리카 베이더가 왜 살해됐는지 동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동기는 항상 중요합니다. 검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는 또 범죄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반드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뭔가를 제시하려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이 조 스미스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라고 할 테니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버전을 제시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과 친구들은 센트럴 폴스 경찰에 에리카 베이더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봄에 페이스타임 통화에서 걱정하는 듯 보였고 그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센트럴 폴스 경찰이 실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들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경찰이 정말로 올바른 조치를 했는지, 특히 가족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하는 몇몇 경고 신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에리카 베이더의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센트럴 폴스 경찰서가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제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경찰이 이 실종 사건을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들이 했던 모든 일, 걸려온 모든 전화, 그리고 추적했던 모든 단서를 일일이 기록하고 적어두었기를 바랍니다. 그 퍼즐 조각들이 빠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과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에리카 베이더는 한때 노숙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어 결국 센트럴 폴스의 이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실종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성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미성년자 실종처럼 앰버 알림이 발령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는 것과 로드아일랜드 경찰의 추가 수사나 세부 사항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검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경찰서가 실종자 사건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종자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경찰이 이런 사건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이 스스로 자취를 감추기로 선택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이고 이번 경우는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에리카 소식을 한동안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동안 에리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는지 정말 걱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녀가 살고 있던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른이 잠깐 사라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픕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면도 있고 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으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윌 코먼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님, 항상 저희 로 앤 크라임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